r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get out.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 I'm inspired by all this shit. Tell me that I can and I won't, that's what guides me the most. Your lies, I'll do what I want. The gas in the back of the set, never leave, she's so bad. Can't beat the ba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댄 에리얼리가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행동경제학 그리고 인지심리학을 다룬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책입니다. 예도 많고요. 그리고 좀 읽기도 편한 그런 책입니다. 경제를 좀 딱딱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좀 쉬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장의 제목은요. 힘들 때 자주 실수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자아 고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책의 127쪽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오늘 하루가 무척 길고 힘들었다. 이유는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완전히 녹초가 됐다. 머리카락 한 올 까지도 피곤하다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다. 저녁에 먹을 요리를 만든다? 꿈도 못 꿀 일이다. 프라이팬을 잡을 힘도 없다. 밖에 나가서 요깃거리를 사가지고 와야 할 것 같다. 당신이 새로 이사한 집 주변에는 식당이 3군데 있다. 한 곳은 신선하고 맛있는 샐러드와 파니니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다. 또 한 곳은 기름지고 짠 음식들을 파는 중국 음식점이다. 마지막 한 곳은 치즈를 듬뿍 얹은 한 조각이 얼굴 크기의 2배나 되는 피자를 파는 작고 깔끔한 피자 가게다. 자, 당신은 지치고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이 3군데 중 어디로 가겠는가? 3군데 음식 중 어떤 것을 새로 이사한 집으로 사가지고 와서 먹겠는가? 이런 상황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상상도 해보자. 오후 내내 뒷마당에 자리를 깔고 누워 느긋하게 책을 읽은 뒤 식사를 하려 한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겠는가?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쉽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유혹에 빠진다. 실제로 이삿날 하면 무조건 중국 음식과 피자다. 이런 음식과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젊고 매력적이며 행복한 그러나 피곤에 찌든 부부가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과 젓가락이 든 종이상자를 가지고 나온다. 또 대학의 기숙사에서 이사를 마친 학생이 집 나르는 일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피자를 쏜다. 피곤함과 정크푸드 사이의 이 수수께끼 같은 연관성은 결코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니다. 단단히 결심하고 시작한 다이어트를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고 만다든가 어떤 위기를 겪은 뒤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감정의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의 유혹에 저항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충동적인 혹은 감정적인 부분과 신중한 혹은 이성적인 부분이 벌이는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발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책과 논문이 욕망과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논해왔다. 우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다. 이브가 달콤한 즙과 금지된 지식의 유혹을 받을 때 이성의 목소리인 아담은 평소에 먹던 음식만 먹고 다른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브를 설득한다. 또 오디세우스도 있다. 그는 바다의 요정 세이렌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자기들을 유혹할 것임을 알고 부하들에게 자기를 돛대에 묶은 다음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각자 귓구멍을 밀랍으로 봉해버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었다. 감정과 이성 사이의 이 위대한 투쟁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렌스 수사가 길들지 않은 열정은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결국 불행한 운명을 맞는다. 로렌스 수사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이 긴장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실험이 있었다. 바바 쉬브 스탠퍼드 대학 교수와 사샤 페도리킨 인디애나 대학 교수는 깊고 정교한 생각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든 상태일 때 사람들이 더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통념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쉬브와 페도리키는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과학자들처럼 피실험자들의 뇌 조직을 적출하는 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또 자기장을 이용해 생각을 방해하는 기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 대신 이들은 심리학자들이 이른바 인지 부하라 부르는 정신적인 부하를 가중하는 방법을 택했다. 여기서 인지 부하란 얘기는 커그니티브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는 우리말로 짐, 우리가 갖는 부담 이런 걸 이제 로드 영어로 로딩한다는 얘기하죠. 커그니티브는 인지의 인식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 부하란 얘기는 정신적인 부하를 가중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유혹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인지 공간의 여유가 줄어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에 더 쉽게 굴복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시브와 페도리킨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2자리 숫자를 제시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7자리 숫자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 모두에게 실험 참가비를 지급받으려면 복도 끝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가서 또 다른 진행자에게 미리 일로 뒀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실험 참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피실험자들은 집단별로 2자리 숫자 35와 7자리 숫자 7581, 280을 아주 잠깐 본 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진행자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방으로 갔다. 그런데 복도에 있는 피실험자들이 미리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실험 요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음식이 놓인 카트였다. 이 카트에는 유혹적인 초콜릿 케이크와 덜 유혹적이지만 건강에 좋아 보이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가 놓여 있었다. 이 카트를 지키고 있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두 번째 방에 가서 제시받은 숫자를 정확하게 대는 사람에게는 카트에 놓인 음식 중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라고 했다. 피실험자들은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고 그 음식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 인지 부하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 과업을 각각 수행하던 피실험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입맛 당기는 케이크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건강에 좋은 과일 샐러드를 선택했을까? 감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냉정한 이성적 선택을 했을까? 또 기억하기 쉬운 2자리 숫자를 외운 사람과 기억하기 어려운 7자리 숫자를 외운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났을까? 시브와 페도리킨이 예상한 대로 피실험자들의 선택은 부분적으로 각자 외우고 있던 숫자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35를 기억해야 하던 사람들은 7581, 280을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보다 과일 샐러드를 더 많이 선택했다. 7자리 숫자를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작업에 인지 기능을 더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에 저항할 힘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따라서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초콜릿 케이크의 유혹에 더 많이 굴복했다. 네, 밑에 그 박스처럼 돼 있는데요. 여기 하나의 그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가석방과 판사 컨디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심리가 열리는 시간은 가능한 한 이른 오전이나 점심 식사 이후로 잡는 게 유리하다. 왜 그럴까? 샤이 덴지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 교수, 조너선 레라브 스탠퍼드 대학 교수, 그리고 리오라 에브닌 페소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사의 정신이 맑고 원기가 왕성한 시간대일수록 판결의 석방 허가율이 높다. 이스라엘 법정에서 이루어진 가석방 판결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 연구자들은 판사들이 그날 첫 번째 심리와 점심 식사 직후의 심리에서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판사들은 이유야 어쨌든 원기가 충만됐다고 느낄 때 자기 감정을 거스리는 것이 가능해 가석방을 허가하지만 인지 부하가 쌓였을 경우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는 현상 유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 박사과정의 학생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수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가석방 심리 판사의 판결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논문의 주제와 구성을 제출할 때나 논문과 관련된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면 어김없이 도넛이나 쿠키를 들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단의 판사들은 도넛이나 쿠키를 먹고 원기가 회복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이 학문적 가석방을 허락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강단의 판사들은 이 지도 교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네, 다음의 소제목은 피곤에 지친 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브와 페도리킨의 실험은 의도적이고 정교한 이성 능력을 다른 과제가 점령했을 경우 충동이 사람의 행동을 더 크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성적 추론 능력과 욕망 사이의 상호작용은 로이 바우마이스터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가 자아 고갈이라 명명한 현상 덕분에 더욱 흥미진진하다. 여기서 자아 고갈은 에고 디플리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플리트가 고갈시키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명사형 디플리션을 썼습니다. 자아 고갈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몸무게를 줄이려 한다. 어느 날 당신은 아침 회의 시간에 치즈 데니쉬를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그 유혹에 저항하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으로 대신한다. 점심때가 되자 페투치니, 알프레도, 괄호 열고 버터, 치즈 크림 등으로 버무려 맛을 낸 파스타 요리를 먹고 싶다. 이번에도 당신은 간신히 충동을 억제하며 채소와 과일로 만든 샐러드를 주문한다. 1시간 뒤에는 상사가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하자는 생각이 든다. 다시 읽겠습니다. 1시간 뒤에는 상사가 외근 나갔기에 일찍 퇴근하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야 한다고 혼자 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 모든 경우에 본능은 당신을 기분 좋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유혹한다. 그러나 흔히 의지력이라 하는 당신의 기특한 자제력은 이런 충동에 대항한다. 자아 고갈이라는 발상의 기본 개념은 유혹에 저항하는 과정에는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다. 의지력을 근육이라 생각해보자. 프라이드 치킨이나 초콜릿 밀크쉐이크를 볼 때 당신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본능이다. 먹고 싶다. 그런데 이 욕망을 이겨내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유혹을 피하려고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느 정도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엿기를 한번 들어올릴 때 어느 정도 수고가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반복함에 따라 의지력은 점점 더 소진된다. 엿기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올릴 때와 마찬가지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수많은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항하는 힘이 점점 약해져 결국 항복하고 만다. 그래서 치즈 데니쉬며 과자며 프렌치 프라이 등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을 먹어치우게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끊임없이 닥치는 유혹과 싸우고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마련이다. 만약 유혹에 맞서 스스로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한 뒤
그런 힘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도 자주 그리고 쉽게 유혹에 굴복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아 고갈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에 특히 자제력을 잃기 쉽다. 하루 종일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애쓰다가 저녁이 되면 뇌가 지친 나머지 욕망에 쉽게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유혹에 저항하다가 밤늦은 시각에 허겁지겁 야식을 먹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네, 다음 소제목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할머니들이 집중적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주로 기말고사 직전이나 리포트 마감 시한 직전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수강생의 10%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괄호 열고 보통은 할머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수강생의 10%가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시험 일자나 리포트 마감 기한을 미뤄달라고 한다. 그것은 물론 슬픈 일이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과 가족을 이런 슬픔을 나눌 준비가 돼 있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하지만 학생들의 가족에게 왜 하필 기말고사 직전에 한 주가 그토록 위험한 시기일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목격한다. 기말고사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런데 한 용감한 연구자가 이 비밀을 밝혀냈다. 마이크 애덤스 이스턴 커네티컷 주립대학 생물학 교수는 여러 해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 뒤 학생들의 할머니들은 중간고사 때 평소보다 10배 더 많이 사망하고 기말고사 때 19배 더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할머니들은 훨씬 더 위험하다. 낙지한 학생들이 할머니를 잃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0배나 높았던 것이다. 이게 지금 핑계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구실을. 이 슬픈 연관성을 탐구한 논문에서 애덤스는 이 현상은 가족 내의 역학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다. 학생의 할머니가 손자가 받을 시험 결과를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사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추정은 기말고사 무렵의 높은 가족 사망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 학생의 학문적 장래가 위태로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노인 보건과 관련한 정책적 관점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할머니들을 기말고사 때나 그 직전 주에 특히 집중적으로 관찰해 갑작스러운 사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자기 할머니에게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건 굉장히 지금 농담처럼 글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지 않은데 만약 이게 정말 팩트라면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률이 높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우습게 표현한 겁니다. 비록 가족 내 역학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할지라도 1년에 2차례씩 기말고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할머니들의 죽음을 설명해줄 또 다른 가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할머니의 죽음이 학생들의 시험 및 리포트 준비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부족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옳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학생들이 학기 말에는 할머니를 잃을 위험 혹은 할머니가 위독하거나 사망했다고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그처럼 많이 노출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쩌면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은 몇 달 동안 날마다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지쳐서 어느 정도 도덕성을 상실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자기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7자리 혹은 8자리나 되는 큰 숫자를 온 정신을 집중해 외우고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난 뒤 달달한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러 달려가는 것처럼 몇 달 동안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느라 지친 학생들이 학기 말의 시험 및 과제 제출의 압박감을 완화하려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에게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경고하노니 손자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이건 굉장히 재밌는 투의 글을 지금 쓴 겁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도덕성 근육 테스트입니다. TV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에서 금발 미녀 사만다 존스는 바람기가 없는 건전한 생활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는 음식을 충동적으로 마구 먹어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뚱뚱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사만다는 잘생긴 남자가 옆집에 이사온 뒤부터 폭식 습관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남자는 그녀가 혼자였다면 정신없이 쫓아다녔을 그런 멋진 남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이런 유혹을 막아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폭식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먹는다. 코로나는 남자와 놀아나지 않는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자기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 말이다. 허구의 인물 사만다는 마치 실제 사람처럼 고갈되고 만다. 이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그녀는 섹스 대신 음식에 탐닉하는 것으로 타협한다. 섹스 앤 더 시티는 영화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걸작은 아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람은 다른 부분들에서는 덜 도덕적이 될까? 자아 고갈이 바람을 피우는 결과로 이어질까? 바로 이것이 니콜 미드, 포르투갈의 카톨리카 대학 교수, 로이 바우마이스터, 프란체스카 지노, 모리스 슈바이처,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자 했던 의문이다. 어떤 한 가지 과제 때문에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부정행위의 유혹이 뻗칠 경우 현실의 사만다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를까? 아니면 더 적게 저지를까? 그들은 자기가 유혹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그런 유혹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 노력할까? 우리가 진행한 첫 번째 실험은 여러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우리는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전날 있었던 일을 소재로 짧은 글을 쓰되 철자가 X와 Z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어떤 내용을 써도 상관없지만 이 두 철자가 포함된 단어를 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주의할 점은 이 철자가 들어간 단어에서 이 철자만 빼고 쓰는 것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X와 Z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 즉 바이스클 같은 단어들만 써야 한다. 바이스클은 B-I-C-Y-C-L-E 이렇게 돼 있어서 X나 Z가 없습니다. Z는 여기서 Z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고갈 조건이라 부른다. 영어로는 non-depleted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X나 Z라는 두 철자를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쓰기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에게는 철자 A와 N을 사용하지 말고 동일한 내용으로 글을 쓰라고 했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만약 전날 본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한다면 영화 속 등장인물이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went for a walk in the park 거나 어떤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ran into each other at a restaurant와 같은 문구를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에 A와 N이라는 철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끊임없이 억누르고 지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실험자들은 첫 번째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경험하는 고갈보다 훨씬 큰 고갈을 경험했다. 우리는 또 피실험자들이 글을 쓰는 과제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별도의 과제를 뒤이어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매트릭스 과제였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두 가지 통제 조건에서 고갈 집단과 비고갈 집단은 동일한 해법 능력을 나타냈다. 이것은 고갈 상태가 수학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능력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파쇄기 조건, 즉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X와 Z를 쓰지 않고 글을 썼으며 이어서 매트릭스 과제를 마친 뒤 파쇄기로 답안지를 파기한 사람들은 정답을 맞힌 개수를 평균적으로 약 1개 추가해 밝힘으로써 약간의 부정행위를 했다. 그러나 A와 N을 쓰지 않고 글을 쓰는 시련을 거친 뒤 역시 파쇄기로 답안지를 파기한 사람들은 정답을 맞힌 개수를 평균적으로 약 3개나 부풀려 말했다. 우리는 과제가 힘들고 부담스러울수록 거기에 비례해 부정행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자제력이 소진될 경우 욕망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며 따라서 정직성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빨강을 의미하는 초록 글씨 읽기입니다. 우리는 고갈이 사람의 추론 능력을 얼마간 떨어뜨리며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우리는 우리 행동을 비도덕적인 쪽으로 이끄는 상황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고갈 상태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적어도 의식이라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상황을 제거하려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유혹도 함께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슈퍼마켓에 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진행했던 다음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스스로를 부정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어떤 상황에 방치할 수도 있고 그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었다. 이 실험에서도 우리는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 즉 고갈 집단과 비고갈 집단으로 나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피실험자들을 피곤한 상태로 만들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일정하게 배열돼 있는 단어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 단어들의 색깔을 큰 소리로 말하게 했다. 이 리스트는 가로 5칸, 세로 15줄로 이루어져 모두 합해 총 75개의 단어로 구성돼 있었다. 여기에는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이라는 단어들이 무작위로 배열돼 있었다. 우리가 피실험자들에게 내린 지시는 간단했다. 만약 어떤 단어가 빨간색이면 그의 뜻이 무엇이든 빨강이라고 외치고 어떤 단어가 초록이면 초록이라고 외친다. 어떤 단어가 파란색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말이다. 또한 어떤 지점에서 실수를 하면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그 단어를 반복해야 한다. 비고갈 조건의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에게 제시된 리스트에서는 각각의 단어가 그 단어의 색깔을 지시했다. 즉 파랑이라는 단어는 파란색이고 빨강이라는 단어는 빨간색이었으며 초록이라는 단어는 초록색이었다. 하지만 고갈 집단에는 제시된 리스트의 단어들이 그 단어의 뜻과 색깔이 달랐다. 예를 들어 파랑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었다. 평균적인 피실험자들의 경우 비고갈 조건인 리스트를 읽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60초쯤이었다. 그러나 단어의 뜻과 그 단어의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리스트를 읽는 데는 비고갈 조건의 경우보다 서너 배나 더 걸렸다. 두 번째 리스트에 담긴 단어들의 색깔을 말하기가 훨씬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숙련된 독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를 보는 순간 그 단어의 뜻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다. 초록색 단어 빨강을 볼 때 우리는 빨강이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이 과제를 낸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내용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며 그 단어의 색깔을 말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당신은 머릿속에 재빠르게 떠오르는 숙련된 반응을 의식적으로 억눌러야 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피로를 느꼈을 것이다. 각각의 집단에 속한 피실험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마친 뒤 우리는 이들에게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역사에 대한 객관식 퀴즈 풀이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했다. 피실험자들은 이 퀴즈의 정답을 맞힌 개수에 따라 상금을 받았다. 퀴즈의 내용은 이 대학은 언제 설립됐나, 그리고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이 대학의 미식축구팀은 내셔널 챔피언십 대회에서 몇 차례나 경기를 했나 와 같은 것들이었다. 문제는 모두 50개였고 사지선다 방식이었다. 실험 진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문제를 다 풀고 나면 OMR 카드를 나눠줄 테니 여기에다 정답을 옮겨 적은 뒤 제출하면 정답 개수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신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집단에 속한 학생이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방금 단어들의 색깔을 큰 소리로 외치는 과제를 끝냈다. 당신은 고갈 집단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 비고갈 집단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몇 분에 걸쳐 실험 진행자가 내는 문제들을 풀었으며 퀴즈에 할당된 시간이 끝났다. 이제 당신은 시험관에게 OMR 카드를 받으러 간다. 그 카드를 받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기입하면 된다.
그런데 그 순간 시험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이렇게 말한다. 미안해서 어쩌죠? OMR 카드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2장밖에 안 남았네요. 한 장은 아무 표기가 돼 있지 않은 새 거고 다른 한 장은 정답을 표시했던 건데 시험관 OMR 카드에 표시한 정답을 최대한 지우긴 했지만 희미하게 흔적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신 말고 한 사람 더 시험을 봐야 하는데 OMR 카드가 2장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2장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남은 2사람 중에 당신이 먼저 시험을 봤으니까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깨끗한 답안지를 쓰실래요? 아니면 흔적이 남아있는 답안지를 쓰실래요? 부정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답을 표시한 흔적이 남아있는 OMR 카드를 사용한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잘 알고 있다. 당신은 과연 그 답안지를 선택할까? 어쩌면 당신은 다시 읽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타적 관점에서 정답을 표시한 흔적이 남은 답안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선택하면 시험관이 더는 그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을 테기 때문이다. 또 어쩌면 부정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 답안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정답을 표시한 흔적이 남은 답안지를 선택하면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답안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답안지를 선택하든 당신은 그 OMR 카드에 당신이 생각한 정답을 기입한 뒤 시험지를 파기한 다음 시험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관은 당신이 정답을 맞힌 개수에 따라 상금을 준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고갈 상태의 피실험자들은 유혹의 상황을 스스로 기피했을까? 아니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했을까? 실험 결과 고갈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고갈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부정행위를 유혹하는 선택을 더 많이 했다. 즉, 정답의 흔적이 남아있는 답안지를 더 많이 선택했다. 고갈의 경우 그들은 이중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정답이 표시된 답안지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앞의 실험에서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비고갈 상태의 피실험자들에 비해 더 많이 부정행위를 했다. 그 결과 고갈 상태의 피실험자들은 비고갈 상태의 피실험자들에 비해 197% 많은 상금을 챙겼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다이어트와 자아고갈.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 당신이 저녁에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간다고 상상해보자. 가게 문을 들어설 때 이미 약간 배가 고팠던 터라 당신은 빵을 파는 곳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를 맡고 황홀해한다. 진열대에 놓인 신선한 파인애플도 눈에 띈다. 먹고 싶지만 접근 금지 대상이다. 당신은 카트를 끌고 고기를 파는 곳으로 와서 닭고기를 조금 산다. 크랩 케이크, 게살을 빵가루로 묻혀 튀긴 다음 샐러드 및 소스를 곁들인 것이 맛있어 보이지만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야 한다.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양상추와 토마토를 카트에 담는다. 이때 마늘 크루통에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마늘 크루통은 우리말로 마늘빵 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마늘빵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마늘 크루통의 유혹을 한 번 더 참아낸다. 그런 다음 당신은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가서 돈을 치른다. 당신은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낸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나와 학생들이 빵을 만들어 파는 행사를 하는 곳을 지나는데 어리고 귀여운 여학생 한 명이 당신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시식하라면서 작은 조각 하나를 내민다. 자,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당신은 이미 고갈이란 것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저항하는 자신의 모든 영웅적인 시도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다. 당신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그 케이크 조각을 받아 먹는다. 혀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초콜릿의 느낌에 당신은 어쩌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수 있다. 좀 더 먹고 싶어 안절부절 못한 당신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 8명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초콜릿 케이크를 산다. 그리고 끝내 엄청난 양의 초콜릿 케이크를 먹어치운다. 자, 그럼 이제는
쇼핑을 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워킹아를 한 켤레 사야 하는 당신은 니먼 마커스에서 시어스 백화점까지 가는 동안 온갖 화려한 상품들의 유혹을 받는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온갖 상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릴 세트도 있고 겨울에 입으면 안성맞춤일 양털 코트도 있다. 그리고 아직 장소나 참가자도 확정되지 않은 송년 파티에 하고 나가면 좋을 금목걸이도 있다. 하나같이 갖고 싶은 물건들이다. 하지만 당신은 보기만 하고 지나친다. 그런데 사고 싶은 충동이 서서히 당신의 자제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한다. 당장이라도 유혹에 무너질 것만 같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날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도덕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몰린다. 네, 여기 부연 설명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색깔과 뜻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부담스럽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세금 납부나 결혼 등과 같이 중요한 일과 관련해 우리는 충동적인 욕구와 냉정한 이성 사이에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일상의 사소한 영역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충동을 억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는 유혹에 더욱 취약해진다. 당신은 고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수많은 자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내 친구이자 미시건 대학 경제학 교수인 댄 실버맨은 유혹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댄과 나는 프린스턴 대학 고등연구소에서 한 해 동안 동료로 일한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연구자들에게는 최상의 낙원이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해 동안 우리는 사고하는 숲길을 산책하고 잘 먹는 것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날마다 우리는 인생과 과학과 예술과 연구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오전 시간을 보냈다. 또 멋지고 유쾌한 점심 식사를 했다. 점심 메뉴로는 플랜타, 가로 열고 옥수수나 보리, 밤가루 따위로 만든 죽과 기름이 번들거리는 버섯을 곁들인 오리 가슴살 같은 것을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 좀 잘못됐네요. 점심 메뉴로는 겉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로는 플랜타와 기름이 번들거리는 버섯을 곁들인 오리 가슴살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늘 멋진 디저트가 나왔다. 아이스크림, 크렘 브릴레, 가로 열고 불에 태운 크림이란 뜻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그 다음에 뉴욕 치즈 케이크, 라스베리 크림을 채운 3단 초콜릿 케이크 등이었다. 그런데 이런 디저트가 가여운 댄에게는 오히려 시련과도 같았다. 그는 충치를 심하게 앓았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이성적이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그는 날마다 이런 디저트를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댄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한 뒤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따금씩은 유혹에 굴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이런 생각에 대해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니 무슨 근거로? 댄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래야만 이성적인 사람이 지나치게 고갈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굳건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언제나 조심스럽고 또 미래에 닥칠 여러 유혹들을 염려하던 댄에게 디저트는 늘 까르페 디엠, 즉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그는 이런 자기의 접근 방법이 옳음을 주장하는 논문을 엠레, 오즈 데노렌 및 스티브 슬란트와 함께 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갈과 관련해 우리가 했던 여러 실험 결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유혹을 받으며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데 유혹에 맞서 싸울림은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유혹이 축적될수록 약해진다. 만약 우리가 정말 몸무게를 걱정한다면
달고 짜고 기름이 흐르는 온갖 가공식품들을 부엌의 선반과 냉장고에서 꺼내 모두 버리고 입맛을 신선한 음식에 길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점심 식사로 프라이드 치킨과 케이크를 먹는 것이 몸에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스스로를 그런 유혹에 하루 종일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노출시킬 때 그 유혹 혹은 그날이 다 가기 전에 계속해서 나타날 온갖 유혹들에 맞서 싸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고갈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자제력을 요구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려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조언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술집, 온라인 쇼핑, 이메일,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품 경제의 군단이 온 세상에 유혹의 손길을 마구 뻗치며 우리를 고갈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를 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자제력을 위협하는 이런 유혹들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어떤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등을 돌리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그 열정의 불길 속으로 빨려들기 전에 그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조언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아예 유혹을 피하는 것이 한결 쉽다. 유혹에 맞서 싸우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00가지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를 밀고 나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해결책을 익히고 동원하는 것은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무기고를 만들고 또 이 무기고를 무기로 가득 채우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에 그 어떤 충동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때로 고갈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통제와 구속 아래 놓여 있는 나머지 스스로가 느끼는 온갖 충동들을 자유롭게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팁을 제시한다. 다음번에 당신이 정말 어떤 동물적인 충동을 몸에 맡기고 싶다면 철자 A와 N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써봄으로써 스스로를 고갈시켜라. 그런 다음 쇼핑몰에 가서 물건들을 구경하되 절대로 사지는 마라. 이후에는 당신을 짓누르는 이런 고갈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자신을 스스로가 선택한 유혹 상황에 방치해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이다. 주의할 점은 이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유혹에 굴복하기 위한 좀 더 공식적인 핑계가 정말 필요하다면 댄이 구사했던 이른바 적당한 수준의 합리화를 활용하라. 네, 사람이 힘들면 그 보상으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5장 짝퉁 상품이 부정행위를 조장한다. 그리고 자기 신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that I fail, so depressed when I can't seem to get out.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 I'm inspired by all this shit. Tell me that I can and I won't. That's what guides me the most. Your lies, I'll do what I want. The gas in the back of the sun, never leave. She's so bad, she don't need the brag. Hit the gas in the back of the sun, never leave. She's so bad, she don't need the brag. Hit the gas in the back of the sun, never leave. She's so bad, she don't need the brag. Hit the gas in the back of the sun, never leave. She's so bad, she don't need the brag. I'm inspired by thirst, I'm inspired by worth.
I desire your worst,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 I ain't tired, you first. I'll write a second, third verse about the lies you go disperse. You never did shit, I know it hurts,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